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 수뇌분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사성 장군은 7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해 공군이랑 합참 의장 그리고 합참 미사일 사령관 한미 연합 사령관 이런 식으로 여관 7명 정도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실로 불러갖고 사진 찍으면서 이분들에게 삼점검을 징정을 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참 멋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삼점검이에요. 삼점검. 이 삼점검이라는 게 뭐냐면 육해 공군을 뜻합니다. 3이라는 건 육해 공군을 뜻하고 육해 공군이 일치 단결에 호국, 통일, 번영 세 가지. 그래서 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점검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육해 공군이 단결 그 다음에 호국 통일 번영 세 가지의 정신을 다루라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비공개 자리에서 이 육군 대장들에게 대장이죠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봐 달라. 이번 계엄으로 군 신뢰가 추락했다. 땅으로 추락했다. 안기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거 정말 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한 게 군대 가면 이상한 책을 막 보게 하고 정운장교 이상한 새끼들이 와갖고 빨갱이 머리하고 그러잖아요. 군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대들이 우경화되고 극우화돼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 20대들이 군대 다 가잖아요. 20대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시켜라 군대에서. 저는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은 군대 수뇌부들 삼점검 수여하는 대장 어떻게 보면 진급식이죠. 저거 말고도 방글라데시 등 7개 나라의 주한대사 신임장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있죠. 유일하게 이 7명의 육군 대장 중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합참의장이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겁니다. 동의가 아니라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유일하게 합참의장이에요. 육해 공군을 통솔하는. 그래서 진영승이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게 공사 39기인데 진영승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나 해군 참모총장이나 공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성훈 지상작전사령관 그 다음에 김호복 제2작전사령관 이게 7명이 육군 대장인데 이분들은 인사청문회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2차 소비 쿠폰을 22일부터 지급합니다. 본인들이 해당하는지 보세요. 고액 자산가들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나는 못 받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과세 재산 표준액이 12억. 여기에는 이자 배당 소득도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 여러분들의 은행으로부터 이자나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얘기하겠죠. 부동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니까 여러 가지 다 합쳐서 12억. 여러분들 좀 못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거의 국민의 90%가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23일 날 또 방미하십니다. 방미. 너무 자꾸 방미를 하시는데 저는 방미 한번 하려는데 지금 계획만 10년째 세우고 있거든요.
거의 한 뭐죠? 며칠 사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한 일주일 사이에 다시 미국의 심장인 뉴욕 유엔 본부에 가서 연설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임시 의장으로 데뷔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내란 극복에 대해서 연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알리는 내란 극복, 헌정 사상 첫 안보리 의장, 미래 의제 AI도 주재하신다고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언론사들을 싹 뒤지다가 너무 멋있는 사진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좀 이 사진이 멋있기도 하고 좀 울컥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되게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국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권위주의나 자존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대통령을 설득하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좀 찡했어요. 이 모습.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하는데 트럼프는 앉아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하지만 저게 전혀 국격의 추락이나 트럼프보다 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언론사들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비공개 영상들이 지금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시작부터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도란프가 이쪽으로 오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전하는 사진들이 시작으로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잽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온 게 그 다음에 이 사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시작으로 잠깐만. 그냥 여러분들 순서 없이 보여줄게요. 제가 순서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쓰려고 하니까 도란프가 뭐지? 하면서 뒤에서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거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의자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쓰려고 하니까 그 펜 어디서 났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뒤에서 이렇게 막 이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고심에 찬 얼굴로 도란프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당신이 그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재명리 막 그러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막 하면서 이렇게 주접 떠는 거고 도란프가 그래갖고 기분 좋아진 도란프가 이렇게 손잡고 활짝 웃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기자들의 질문들을 받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수행단 정책실장이랑 산업부 장관인가요 저분이 사진 찍은 거고 도란프가 있을 때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딴 데 고개 돌리는 거고 뭐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근데 최고의 사진은 아까 제가 봤던 고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멋있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당당함이거든. 고개 숙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여튼 이런 사진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책상에 손 올리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과되자마자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라 조중동에서는 반기업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다음에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 토론을 하라 그랬어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되게끔 하고 산업 전체를 돌봐야 되고 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어떤 그 인권과 노동자의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부처죠.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토론을 왜 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토론을 왜 하라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토론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어떤 산업부나 노동이나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은 나겠죠. 하지만 굉장히 그 기업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산업부 장관의 마인드와 그 다음에 노동을 더 노동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노동부 장관의 어느 정도 대립점에 있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토론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뜻은 싸우려 그러면 결국 관료들이 싸워라는 거예요. 관료들이 열심히 싸워갖고 논쟁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산업부와 노동부가 부처는 있지만 서로 부처가 담이 쌓여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현장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응? 결국 노동자와 사측이 싸움을 할 거를 미리 진짜 산자부 장관과 주요 실무자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관료들이 이미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했다라고 매듭을 지으면 굳이 노동자와 사측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니까 더 이상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측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측이 노동자를 통해서 어떤 가압류나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는 것은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산업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외 이전이나 기업하기 힘들다는 그런 관념에서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노동자는 오히려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해야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동자 없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응? 노동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갖고 기업이 무슨 이재명 정부가 반기업 정선이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 기업과 노동자는 같이 가야 되는 상상의 존재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이런 그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하라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덧센 오늘 통과시키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3특검이 전부 오늘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수사를 하다 보니까 3개 특검에서 어떤 사건을 좀 더 명확히 수사를 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기일 20일을 빼고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2달이에요. 60일이고. 근데 특검이 이제 자체 2회 연장과 대통령에게 1회 연장을 포함하면 총 3회를 연장을 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6개월 6개월 조져버리고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어요. 3월이 뭐야? 8. 내년 2, 3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150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은 거의 반년을 조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역대 기획수사라 특검의 공작수사, 여태까지 그 특수부의 공작수사 저리 가랍니다. 최장 180일 동안 인원도 늘리고 특검보도 늘리고 수사관도 늘리고 재정도 200억 원 이상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재판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전 이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 공개, 중계를 모두 확대하도록 했고 이거는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것은 내란 재판 1심 사건을 의무 중계하도록 규정을 통과시켰다라고 이거는 사법부가 지규현 같은 특히 지규현이가 내란 재판 1심을 맡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규현의 헛질화를 전 국민이 보면서 결국 사법부도 여차하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있죠. 정부조직법이라는 건 이제 검찰청 해체하고 나머지 검찰청을 중수청이나 이런 정부조직법을 개정 이달에 당론으로 통과시킨다. 정부조직법 이달 내라는 건 9월 25일을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공공기관장들 알박기 방지법 요것도 9월에 통과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청은 어제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죠. 중수청은 이제 행자부로 가고 정부조직법은 우리가 처음에 9월 25일로 못 박았는 줄 알았는데 국회 일정상 9월 27일 날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9월 27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9월 27일이면 토요일이네요. 9월 27일 날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발의. 그러니까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7일 날 발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수청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이견은 없다라고 됐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들이 나와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물론 저는 무조건 내란 재판부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도 수사가 너무 오래 진행됐고 여러 가지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떠들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천대엽의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갖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내란 재판부가 위헌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지 자기는 위헌이라고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응? 이거는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다. CCTV 공개도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고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단은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좀 밀어붙이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 재판부가 여러분들 설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내란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이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은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천명해야지 내란 재판부 설치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내란 재판부를 설치한다라고 으름장을 놔줘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어제 천대엽이나 이런 애들이 뭐 위헌 소지가 있고 내란 재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했죠.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에서 오죽하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고 하겠냐부터 법원은 자숙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아니 지금 지기현 같은 새끼가 재판을 하고 있고 조희대 같은 새끼가 지금 지기현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국민들과 이 계엄령의 불면증을 겪었던 이 시민들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네들이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실시를 하고 조희대가 잘못된 지기현을 행정 조치라도 취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란 재판부를 얘기를 하겠냐고요. 응? 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은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황당하게 구속 취소시켜갖고 탈옥시키고 비상식적인 재판을 진행을 하고 피의자 내란 수개를 출석을 안 해도 강제 구인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응? 결국은 내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추락을 해갖고 결국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조희대는 이런 상황들을 대법원장이라는 새끼가 수수방관하고 앉아 있고, 응? 국민들이 이거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응?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사법부의 신뢰 저하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사법부 책임이에요. 사법부가 신뢰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의 내란 재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네가 먼저 무슨 공정성에 대한 이유를 댑니까? 응?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얘기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 지금 내란 재판의 공정성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반대할 일이 아니라 법원이 오히려 오죽하면 법원의 신뢰가 땅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내란 재판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면 자숙해야죠. 자성해야죠. 응?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사법개혁을 요구를 하고 현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죠. 조희대는 대선을 개입해갖고 야당 대표를 대선 후보에서 박탈하려고 그랬던 진짜 사법부의 대선 쿠데타였어요. 조희대는 쿠데타범이에요. 윤석열은 계엄 내란 쿠데타고 사법부 조희대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대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사법 쿠데타. 응? 이런 새끼들이 무슨 자격으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니 특별재판부가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된다느니 개소리를 합니까? 반성부터 해야 될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라는 새끼들이 지네가 신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렇게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자기네들은 늘 존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판사와 검사들은 무오리고 왜 판사와 검사들은 비판을 받으면 안 됩니까? 반성부터 해야죠. 국민들 앞에서. 응?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뻔뻔하게
응? 특별재판부에서 반대를 하고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반성을 해야지.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판결을 몇 개나 했어요. 어? 나쁜 놈 새끼들이죠. 어쨌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든 안 설치하든 민주당은 계속 특별재판부 설치한다고 강공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저 새끼들이 조금 더 재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재판 하나하나 전부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내란 수개가 법정에 나가고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특검 얘기 좀 할게요. 특검에 오늘 여러분들 국회가 좀 난리가 났었죠. 우리 추경호 집을 압수수색하고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제 검찰의 내란 특검의 칼날이 국힘당의,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국회에서 추경호 말대로 하면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도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건 직무유기예요. 공무원이. 이거는 이게 변명이에요? 응? 저는 지금 특검이 단호하게, 저는 추경호를 출국 금지시켰어요. 추경호를 출국 금지시켰고, 오늘 조지현이라는 여성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했는데, 이건 뭐냐면 개업날 김영희 의원이랑 통과했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추경호가 여러분들 국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사람이 10여 명 된대요. 거기에 나국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혼자 국힘당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여의도 당사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가라 그랬다가 계속 이거 두 번이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에 국힘당은 18명이 18명이 참석을 했는데, 왜 특검이 조지현의 의원실과 나머지, 조지현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알죠? 얘가 조지현이에요. 그 10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조사하는 겁니다. 추경호랑 10명 국힘당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10명이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특검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엇갈리거나 누군가가 말실수를 하거나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10여 명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조지현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한 5시간 전에 김영희 의원이랑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김영희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 왜 김영희 의원은 조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제가 보면 원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비서 역할을 전달책을 시키지 않았나. 계엄 5시간 전에 통화를 확인해서. 근데 조지현이가 다음날 면담이라서 통화했다. 계엄과 무관하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설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호 출국 금지됐습니다. 여러분들,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것은요, 특검이 발표하지 않는 단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출금 조치를 했다라는 것은 영장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것은 특검이 영장 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영장 치겠다는 뜻이라서 단서를 잡았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힘당 꼬린 1호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계엄해제 방해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정말 맞지 않아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죠. 계엄 해제 못하게 하는 거는. 그 죄가 더 세거든요. 계엄 해제 방해 의혹보다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윤석열이가 임무를 준 거 아니에요. 너는 계엄 해제를 막어라. 이거 계엄 해제를 막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지랄 딴 거 아니에요? 방조범이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 내란 방조범이라고 하면요 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면 최하 7년 이상이에요. 방조는 5년 이하인가라고 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7년 이상 대 5년 이하인가 그래요. 방자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그래서 오늘 추경호 의원실이랑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최고의 히트작은 나빠루였죠. 응? 추수는 가만히 있어! 나빠루! 네,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저 오늘 제일 웃겼어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초선과 뭐 5선이랑 차이는 1도 없습니다. 5선은 보좌관이 한 명 더 있고 뭐 초선은 보좌관 한 명 덜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5선은 더 좋은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은요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초선은 가만 진짜 근데 나경원 이 말이 얼마나 쪽팔린 거냐면 초선은 가만히 있어가 김기표 의원이랑 박은정 의원을 얘기한 거예요. 응? 김기표 의원이랑 박은정 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얘기를 듣자마자 사이다 박은정 의원이 바로 일어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럼 왜 이 일이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냐? 국힘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사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간사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잘못 걸렸죠, 나경원이. 추미애 위원장이 안 돼 했어요. 추다르크 앞에서는 깨갱이에요. 국민의힘이 간사를 교체하겠다는데 추미애가 안 돼 하니까 나빠루가 열이 받아갖고 추미애에게 달려가갖고 이거는 의회 독재입니다. 의회 독재예요. 막 이렇게 뭐 따들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사이다를 날립니다. 정말 사이다를 날립니다. 내란 앞잡이 나경원 간사는 안 된다. 대박이죠. 추미애 위원장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 정말 추미애 대박입니다. 여당 민주당 내란 앞잡이가 무슨 간사냐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장경태 의원님께서 오늘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나 간사 선임 자체에 판단한다.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간사한다고 주접 떨다가 전부 제가 얘기했죠. 나경원 막 언론에서는 나경원 5선 대 추미애 6선의 대결 막 이렇게 연병했는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이 법사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은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제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쪽팔린 건 뭐냐면 5선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랬죠. 진짜 쪽팔린 거는 야 5선이 왜 간사한다고 연병이야. 간사는 초선이나 재선이 하는 거거든. 그쵸? 5선이 할 짓이 없어갖고 괜히 주접 떨라고 나경원 추미애 무슨 어그로 끌라고 간사한다고 5선이 왜 간사한다고 나발대. 지가 개쪽당한 거죠.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웃겨요.
간사 보임 안건을 해 마음대로 여러분들 사보임을 못 해요. 그 상임위의 위원장이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해 갖고 어떤 민주당이 투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그러니까 상정 자체를 안 해줬어요. 나경원의 간사 선임이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나국상이 나가갖고 연병 떤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안건 자체를 상정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훤하지 않아요? 맨날 내란 뭐 이런 거에 자꾸 그 연루돼 갖고 나경원 공격받으니까 결국은 법사위에서 싸우는 나경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응? 법사위가 가장 핫하니까 법사위로 옮겨갖고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갖고 내년 서울시장 나가려고. 아유 진짜, 아유 인간아, 응? 내년에 오세훈이 이겨먹으려고 당내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려고. 지금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과 분명히 경선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또 나경원도 저거 보면 어떤 친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친길계의 눈도장을 찍고 싶어갖고 제2의 빵진숙의 난, 저는 오늘 이런 나경원의 추태를 나경원 나빠루의 난을 추다르크가 진압했다. 간사하게 간사로 갈라 그랬던 나빠루의 난을 추장군이 진압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국회 정보위 보고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그 국회 정보위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선원 의원이 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얘기한 인터뷰예요. 그래서 오늘 국정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정보위는 대부분 비공개로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의사 진행 시스템 거기서 웬만하면 그 생중계를 안 해요. 굉장히 국정원 문제,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 진행 시스템에서 생중계가 거의 안 돼서 의원들이 비공개로 하고 국가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박선원 의원이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백불. 이제 지금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여러 가지 있지만 윤석열에 있을 때 국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지정을 반대를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금 오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감 없이 이제 국정원의 자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오늘 썼던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둔갑시킨 자가 바로 김건희의 핵심이었던 김상민입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현직 검사를 어떤 경남지사랑 김영선을 이용해서 챙겨주려고 했던 바로 김건희 라인의 핵심이었던 김상민 검사를 저는 가만 생각했어요. 김상민이를 왜 김건희가 저렇게 챙겼지? 김건희를 왜 저렇게 챙겼을까? 김건희가 왜 김상민을 저렇게 챙겼을까? 똑같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상민,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 김상민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었을 거예요. 보니까 김상민이가 눈치가 엄청 빠른 거예요. 딴 검찰 특수부 라인은 윤석열에게 충성했지만 이놈은 김건희에게 충성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사건 수사에 고생한 사람이
지네들끼리 말로 치면 제가 제일 보면 이 사건에 가장 조작 수사하고 했던 건 고영곤이에요. 고영곤. 제가 고영곤도 고발해봤지만 고영곤이가 최성애 사건을 시작으로 해갖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근데 왜 유독 김상민을 챙겼을까? 남들 다 윤석열에게 충성할 때 이 김상민이만 김건희에게 여러 가지 정보나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국정원 특보로 갔잖아. 김상민이가 국정원 특보로 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사건을 덮은 게 다시 김상민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국힘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김상민은 컷오프다고 김상민이가 국정원 특보로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을 가자마자 덮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의 배우는 김건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가 보낸 거죠. 여러분들 국정원도요 그런 게 있어요. 특보가 무슨 힘이 있어요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 국정원장 누구였죠? 조태용이었나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보로 갔다는 건 조태용 원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거잖아요. 조태용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상민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김상민이 자체가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는 이미 국정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파워를 갖고 있던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보면 그냥 따까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운전기사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자리랍니다. 어마어마한 자리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특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어요. 경찰을 빠르게 지휘해서 증거를 없애는 작업을 국정원이 지시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경찰을 뒤에서 지휘하고 경찰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몇 개 없어요. 희한하게 물청소 나는 현장 보존이라는 얘기는 들어봐도 현장 물청소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살다 빠르게 이거를 경찰을 지휘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의 배후에는 국정원이 가담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추정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김건희는 무슨 목걸이를 받았니, 거북이를 받았니, 무슨 뭐지요? 또 반지 뭐 백을 받았니 이게 아니라 이거 다 집행유예 나와요 나중에 변호사 잘 사면. 김건희는 내란 사건의 설계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의 배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약 사건의 최종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시켜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김상민이가 덮었다라고 지금 문건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윤석열이가 직접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얘네들 고발 사주 잘하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2년 7월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김기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들이죠. 윤석열이가 5월에 취임했나요? 6월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7월에 바로 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친 거예요. 김기현 전 국정원장을 통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지금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4년 1월 1일 부산 가덕도 공항 광망대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피살 사건에서 국정원이 주도해서 부산 대테러 합동 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이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수사 내용 자체를 공유를 못하게 했어요. 경찰이 긴급히 물청소 한 건 피습 사건 시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 별로 없는데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오버하고 이 프레임을 헬기 갑질 프레임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가 이 보고서를 썼어요. 이 보고서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누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사건을 이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게 실익이 없다. 그래서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 이런 보고서가 있다라고 다 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나왔어요. 국정원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죠. 제가 계속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돼 있지 않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대요. 국정원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가 됐다는 대북 송금 사건 등 특별 감사를 해서 지금 중간 발표를 했는데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해서 주가 조작 시도했는데 검찰에 이런 사안들을 얘기를 안 했대요. 이미 국정원은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에다가 뭐 마치 뭐 스마트팜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이 해서 주가 조작을 뻥튀기 하려고 했다라는 걸 국정원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검찰에다가 이런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하나 다 이건 뭐냐면요. 오늘 왜 이런 게 밝혀지냐면요. 국정특별감사 중간 보고예요. 국정원이 정보위에다가 중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 최근 자료에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 안부수 아시아태평양 평화교류협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가 이미 거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주가 조작 중이다라는 이미 첩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에서 첩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미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시시하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이 여러분들 체포 당시에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저 윤석열 그 19초짜리 뭐 영상이 떠돌아다닌다며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윤석열 19초짜리 영상이 뭐 지금 떠돌아다닌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를 강하게 뭐 민주당이 그 당시에 법사위원들이 가갖고 촬영해갖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때 불 끄고 봤대요. 불 끄고 봐갖고 지금 떠도는 영상은 밝은 데서 찍어서 제가 보면 이거 누군가 그 바디캠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봤어요? 그래요? 삼각 반스예요? 사각 반스예요?
팬트가 삼각이에요, 사각이에요? 바디킴 같던데 나는. 사각이요? 양심은 있네. 쳐볼까? 윤석열 CCTV. 오, 이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원래는 저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19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말하는 모습과 집행관들의 대응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윤 전 이거 영상이 아니잖아. 여기 있다.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같이 봅시다. 이거 바디캠 같은데? 뉴스 요약서. 윤석열 구치소 CCTV 일부 영상이 결국 유출됐습니다. 국민에게 뉴스 요약서. 국회 법사위원들이 열람했던 장면 중 약 19초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겁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말을 하는 모습과 집행관들이 난처해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복장을 두고는 속옷 차림이었다는 주장과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다는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반말로 버티며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며 영상 열람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안시설 영상물인 CCTV가 외부로 유포된 만큼 이번 사안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야, 19초짜리, 야, 풀 영상 없어? 19초짜리? 로렌님, 이거 19초짜리 제대로 나온 거 없어? 이게 다예요? 나도 지금 뭐야 이게?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본 사람, 로렌님, 이게 그게 다예요? 이거 좀 찾아줘요. 허벅지가 나온다고? 아, 들어 씨. 아이, 됐다. 그 다음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여러분들, 야 이 새끼들 니네 검사해봤어? 막 이지랄 떨잖아. 응? 저 이사키가 왜 검사해봤나를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이런 말들을 좀 생각해보잖아. 나 이 새끼들아, 내가 검사 생활을 27년을 했는데 니네 검사해봤어? 막 지랄하잖아.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검사는 수사받지 않으라는, 진짜 제가 보면 검찰은 이 새끼들아 무오리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 이 새끼들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기가 검사 생활을 했지만 나는 이 새끼야 처벌받지 않아,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면 나는 처벌받지 않아, 검사는 처벌받지 않아, 어디서 함부로 검사를 손을 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요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국힘당 말이에요. 우리가 뭐 친윤, 비윤, 뭐 반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힘당에 친윤이 존재할까? 난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국힘당에는 친윤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친윤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당내 기득권 세력이 지금 불리한 전황에 윤석열을 끌어들인 것일 뿐이지 윤석열이 무슨 개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윤이라는 자들은 저는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TK 영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들였고 그 끌어들인 동력이 힘이 떨어지니까 그구들이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 동의하시죠? 친윤의 실체가 없어. 왜냐면 친윤을 진짜 정치적으로 뭐 이어받아 갖고 뭐 우리가 뭐 다시 어떤 뭐 수권 정당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당내 내부 권력 투쟁에 친윤이라는 그 친윤을 지지하는 극우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우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친윤이라는 언어는 안 그래요? 뭐 윤석열이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거나 업적을 남긴 국힘당의 뭐 기둥이거나 아무것도 없거든. 가만 생각하면 왜 친윤 거리냐? 응? 제가 이거는 개파가 아니다. 응? 친윤의 기준도 없고 결국은 권력 투쟁에서 기득권의 영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박근혜 프레임은 사라졌잖아. 과거에는 박근혜를 지키면 영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이제는 박근혜를 한물 갔으니까 윤석열을 사수하면 영남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TK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잠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개파가 있으려면 좌장이 있어야 돼. 김대중 대통령 때 오른팔 뭐 건노갑, 노무현 대통령 때 좌장하면 우의정, 좌의정 우광재, 문재인 대통령 때 좌장하면 뭐 조국 또는 뭐 임종석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 때 하면 처음엔 한동훈이었지만 한동훈이는 이미 배신자잖아. 저쪽에선 없잖아. 그렇죠? 정치적으로 국힘당에서 윤석열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려 하면 윤석열의 정치적인 어떤 가업을 있거나 정치적인 철학을 있는 좌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의 좌장이 누구야? 김건희잖아. 사실 김건희의 좌장이 윤석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장이 없는 거야. 김건희 대통령의 좌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좌장이 없잖아. 제 말 맞지 않아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어떤 그 개파와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거나 하나의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윤석열을 잇는 좌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사실 바지였기 때문에 뭐 이을 것도 없고 김건희의 좌장이 윤석열이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면 모든 선거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의 어떤 TK의 그 권력 투쟁에 윤석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재를 해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쓴대요. 진짜로.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었다는 소리가 나오냐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예상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지사랑 호남 빼고 다 뺏긴 거 아세요?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그거 알고 계세요? 지방자치단체장 거의 전멸이죠. 서울도 뺏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번에 강릉을 갔을 때도 대통령이 바뀌어갖고 노란 어떻게 보면 민방위 잠바 같은 거를 입으면 알아서 노란 잠바로 바꿔 입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건 지금 윤석열 때 입었던 녹색 반란군 잠바를 입고 있어요. 응? 유일하게 경기도 김동연 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하면 노란 잠바들 입고 있잖아. 그 공무원들이. 저쪽은 아직도 녹색 잠바는 반란군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내면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요. 내년 지방선거 잡으려는 게 보이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되고 중요한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물갈이해야 되고 김동연이는 아니죠. 경기도지사 당연히 더 민주당다운 경기도지사를 경선해서 당연히 김동연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다음에 인천시장도 바꿔야죠.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바꿔야 되죠. 그다음에 부산도 바꿔야 되죠. 충남, 충북 다 깨졌어요. 그다음에 다 졌죠, 여러분들. 지금 다 졌잖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단체장 출신, 성남시장 출신이고 경기도지사 출신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장과 지자체장들이 나오면요,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딱 하려 그러면 그게 전국으로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린 소비 쿠폰을 안 써요, 연병 떠는 거죠. 대전시장 이장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싶어도 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든지 소비 진작시키고 내수 경기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다시 그리고 서민들이 다시 으쌰으쌰하고 막 소비 쿠폰 발송하고 이 새끼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앙 정부의 행정의 결과가 지방까지 스며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지가 않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뭔가 딱 얘기하면 민주당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싹싹 입법하고 다 하잖아요. 안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하루가 금쪽 같고 어떻게든지 국민의 먹거리 삶 개선하고 싶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강원도 도지사 이번에 가면서 절실하게 못 느꼈어요? 강원도 도지사라고 강원도 강릉시장이라고 하는 새끼 9월 달이면 비 온다라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호응도 안 해주고 태클 걸고 복지부동하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 망하기만을. 왜? 이재명 정부에게 적극 협조했다가 이재명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자기네들이 민주당에게 불리하니까 전혀 협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께서 당연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5월 달에 취임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싹쓸이하기 좋은 조건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보니까 보이지 않게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취임을 하고 바로 5월 달에 취임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면 중간평가의 의미가 없지만 내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집권 1년 차를 마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그러면 지방선거를 이겨야지 기초의원, 시의원, 도의원 민주당이 주도로 하는 지자체가 돌아가야만 결국은 2028년 총선에도 유리한 고지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어떤 이 수괴가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총선에서 대패를 한 건 누가 봐도 윤석열의 활약이었죠.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총선 때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중동의 시그널이 있었는데도 뭐 전 국민 뭐 간 다음에 민심 청취한다 그러면서 총선 때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 쏘다녔잖아요. 그러는 덕분에 우리는 앉아서 우리가 득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윤석열이다. 좀 안 봤으면 사람들이 하는데
전국을 해집고 다니니까 뭐 간담회 한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자체를 지네가 꽉 잡고 있으면서도 총선의 증거는 이거는 정말로 쟤네는 큰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민주당 밭이 돼요. 점점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들이 국힘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국힘당 의원들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지역구 관리가 되잖아요.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들이 평소에 또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결국은 2028년 총선의 뭐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서울시장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김민석 사람들은 김민석 출마 안 한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봐요. 김민석 총리를 신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서울시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거물급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세발이나 나국상이 됐든 오사발이 됐든 총리급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정말 다르다. 예전에 송영길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블 스코어로 질 거라고 제가 예상했죠.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시장이 곧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그 인식을 해요. 근데 제가 왜 뭐 단순히 제가 송영길 전 대표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송영길은 그냥 호남에서만 알아주는 사람이지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호남의 지역 정치인일 뿐이에요. 송영길은. 진짜로. 저는 평생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산 사람으로서 서울 사람들의 평가는 송영길은 그냥 민주당의 호남 정치인일 뿐이지 무슨 대선 후보나 서울시장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박주민도 그렇고요. 근데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달라요. 김민석은 누가 봐도 2004년이었나? 이명박과 붙어서 서울시장을 비록 패해서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가는 길에 교두보가 됐지만 이미 김민석은 네임밸류나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감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김민석 의원이 마음에 들어서 총리를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세훈이라는 그 서울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고 세력이 있는 오세훈을 잡으려면 거물급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김민석 의원에 대한 체급을 높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김민석을 총리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요. 근데 강훈식은 삼선 의원이에요. 삼선 의원이 현직을 버리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현직 삼선 의원이 배지를 버리고 비서실장으로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충남도지사 탈환하겠다는 거예요. 충남도지사. 뭐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뭐죠? TK는 몰라도 PK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PK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켜준 거고 그런 전재수를 해양수산부 장관 시켜주자마자 바로 해수부 이전이라는 바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박형준이 날려야죠. 저는 인천시장에 저는 박찬대 의원님이 저는 도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인천도 탈환해야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 나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했던 우상호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친명도 아닌데 시켰을까요? 강원도 탈환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상호가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이번에는 우상호를 통해서 강원도 개진태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우상호 의원을 강원도지사로 지금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호 의원님은 서대문의 지역구를 갖고 있다가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는 갈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밖에 없죠. 정무수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어떻게든지 이광재나 우상호가 사실 강원도에서는 먹히잖아요. 경기도지사는 제 예상에는 조정식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지금 아마 빡셀 거예요. 경기도지사는 6선에 5선인가요? 6선인가 5선에 조정식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경남도지사도 탈환하기 위해서 김경수를 키우고 있는 거고, 조정식 약한 것 같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밀면 되는 거죠, 뭘. 추미애 의원도 경기도지사 도전의 뜻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꽤 많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회의장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내년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임기가 되니까 추미애냐 도정은 조정식 의원님이 좀 더 잘할 것 같고, 도정 행정은. 그 다음에 국회의장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의원이 좀 잘할 것 같고. 왜 그러면 다선으로 치면 조정식 아니면 추미애거든요, 이번에 차례가. 그렇잖아. 6선끼리 하면 조정식이 국회의장이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냐, 둘 중에 한 명인데 조정식이 경기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추미애는 오히려 국회에서 국회를 이끄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포지션을 보면 그냥 하는 인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용산에 들어갔어? 그쵸? 경기도지사,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경기도지사 한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대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이제 민주당이 중원의 지자체를 잡아야 되거든요. 충북도지사는 또 뭐 알아서 뭐 나오겠죠. 다 왜 그러면 국정을 딱 할 때 목표가 내년 지방선거거든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다들 이제 떠올리겠죠. 대구 좀 살려주이소. 대구는 홍준표가 살릴 겁니다. 전 대구시장이. 그 좌파 새끼들한테 그 윤석열 이 새끼 놀아나갔고 결국은 한동훈 윤석열 이 새끼들이 결국은 국힘당 말아먹고 나 쫓아내고 막 이거죠. 홍준표가 살려낼 겁니다. 전광훈 이 새끼, 전한길 이 새끼, 이런 새끼들이 무슨 민주당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국힘당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서울시장은요, 얘기했잖아. 서울시장 김민석이라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유, 네, 저는 오늘 다음에 또 재밌는 제가 정치 이면의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